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몇십 년, 평생을 따로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려니 분명 안 맞는 부분들도 하나씩 보일 테고, 그러면서 많은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저 역시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동거부터 하겠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말이죠. 전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제 친정과 시댁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대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시댁엔 말이죠. 남편의 아래 위로 신우들이 3명이나 있는 집이었고요. 제 친정은 위로는 오빠 1명에 언니 1명,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 4남매 집안이었죠. 남편과 만날 때도 이런 가족 구성원 이야기에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아무렴요. 서로 4남매 집안인데 그 구성원이 남자 1명에 여자 3명으로 동일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종종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각자 집안에서 셋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끼이는 형제들은 정말 그 험한 집구석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억척 같은 부분이 있었고 저도 억척스러운 부분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결혼하고 애를 낳고도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결혼 5년 차, 아이가 벌써 3살이 넘어 한참 손이 많이 가는 때였죠. 남편의 억척스러운 부분은 바로 집안일엔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래도 자기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자기는 회사 일만으로도 벅차니까 제발 집안일은 알아서 해라. 밖에서 일하고 오는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내냐 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저 역시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만 일을 했다면 당연히 남편의 말에 동의하죠. 하지만 저도 회사에 1년 육아휴직을 내고 그 시간 외에는 항상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이죠. 뭐 집안일은 나만 다 해? 당신도 좀 도와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밉살스럽냐? 결혼하기 전만 해도 당신이 다 할 수 있다며.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회사 일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면서 나한테 애를 보고 집안일을 하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처럼 야근은 안 하잖아. 뭐? 내가 야근을 하기 싫어서 안 해? 집에 있는 소율이는 나랑 당신 다 나가면 누가 돌볼 건데. 유치원 보낸다고 해도 유치원이 24시간 내내 우리 소율이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집에서는 남편도 육아에 힘쓴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뭔데? 당신이 그러고도 소율이 아빠야? 그럼 내가 애 아빠지. 누가 애 아빠야? 그리고 나랑 다르게 당신은 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잖아. 그럼 당신이 육아 좀 나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육아휴직 1년 더 쓸 수 있고.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회사에 육아휴직 이야기할 때 눈치 보여.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하겠다 말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왜 나한테만 받으라 그래? 당신은 그냥 말을 못해서 못 받는 거면서. 남편은 육아휴직으로 1년 쉰 이야기를 말하면서 마치 육아는 자신보다 제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애만 아니었으면 살을 부대끼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종종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애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독박 육아까지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이런 제 투정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고집은 참 꺾기 힘들었습니다. 뭐라든 이유를 하나씩 대면서 나는 힘들다 못한다 하며 빠져나가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도 아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은 가만두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공방전 끝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남편을 움직이기 위해 매일매일 미션을 하나씩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퇴근길에 아침에 반찬으로 쓸 재료를 사오라거나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라는 심부름. 남편은 이런 사소한 일들조차 귀찮고 피곤하다는 듯이 대했는데 그런 비협조적인 남편의 태도에도 꾹 참고 미션의 난이도를 조절해 나갔죠. 이렇게 저 혼자서 희생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도 지쳐갔고 저 역시도 지쳐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편에게 주려는 미션을 만드는 일이 마치 집에서도 일하는 기분이 들게 하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는 것도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라는 일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챙기면서 살려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댁에 SOS를 쳤죠. 어머님, 저희 소율이 좀 봐주세요. 그이가 정말 집에서는 손 하나도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넌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네 남편이니 알아서 잘 가르치고 살아야지. 그 나이까지 키워줬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니? 아무래도 자식이 많은 집안이라 그런지 시모는 장남인 남편 이야기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도 그저 뚱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건 제 탓이라 하더군요.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에 저도 살짝 짜증이 나서 말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죠.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가르친다고 될 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니? 애가 못해본 일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지. 네가 얼마나 잘못 알려줬으면 애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 거기에 애는 너희가 낳아놓고 왜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사돈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라. 난 못해주니까. 저희 집도 지금 복잡해서 소율이 못 봐주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그걸 못 해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게 내가 아들 한 명은 낳으라니까? 그럼 내가 기꺼이 두 팔 걷어붙이고 너 도와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째 둘째 계획은 세울 생각은 없고? 시모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하나 낳고 둘째 생각 없다고 하니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며 아주 큰 소리를 쳤거든요. 거기에 대고 저는 딱 잘라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다 했었고요. 지금 그 앙심 때문에 아직까지도 삐쳐서 제 아이가 3살이 넘은 시간까지 힘들게 육아를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으면서도 이렇게 자기는 못 봐준다 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 가서 부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는 이미 제 친오빠의 자식이 2명이나 있었고요. 거기에 부모님은 지금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부탁하기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엄마가 올라와서 소율이를 봐주긴 했는데 그렇게 가끔 봐주는 걸로는 애 하나 키우기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저희 집안 사정상 제가 일을 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아주 중간에서 저만 속이 타죠. 그래서 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하자 해서 하루는 날을 잡고 아이를 재운 다음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굴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애는 벌써 3살이 넘었어. 조금 더 있으면 나 혼자서 애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지는데 당신이 내 손을 좀 도와줘야지. 다른 집 와이프들은 전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못하는데? 괜히 당신 욕심에 애하고 뭐 하나 더 해볼 거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소율이랑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말 내도록 뒹굴거리기라도 하란 소리야? 당신은 애랑 단둘이 나가서 논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큰 소리야.
애가 밖에서 얼마나 밝게 웃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냐고. 뭐 굳이 밖에 나가야만 애가 웃어? 집에 있어도 잘만 웃어. 세상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누가 상이라도 줘?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자고 좀. 나도 회사 일로 힘들다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군요. 분명 옛날에는 저와 해외여행 처음 가봤다며 너무 좋다고 흥분하던 사람이 집 주변 맛집 탐방에 남편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다 하면 같이 가서 먹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좋다고 그랬던 사람이 참 많이도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온 일들은 뭐였나 싶은 후회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경조사나 그런 것들 당신이 알아서 챙겨. 난 앞으로 우리 소율이만 신경 쓰고 살 거니까. 집에서도 이젠 각자 빨래는 각자가 돌리고 당신은 안방 쓰고 난 소율이랑 같이 방 쓸 테니 각자 알아서 청소해. 내 말 알아듣겠어? 뭐? 각방 쓰자는 말이야?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다른 집은 당연하게 하는 걸 당신은 왜 못한다고?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그 덕에 크게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각방을 쓰게 됐죠. 내가 이런 수동적인 남자와 왜 만났을까 싶은 후회가 깊게 몰려왔지만 제 옆에서 곤히 자는 제 아이를 보니 또 쉽게 헤어지자는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겠어요. 이런 생각에 계속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 보니 결국은 병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은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던 저였기에 이번에도 그냥 똑같이 지나갔겠거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갑상선암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았네요.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전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 수술로도 좋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암이라는 소리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을 얻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집에 있는 제 아이는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걱정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죠. 그리고 이런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갑상선암 대부분은 수술 후 오래 입원하진 않습니다. 길어도 최대 일주일 정도면 되죠. 다만 이후 항암 일정은 함께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수술 방법은 절개하는 방법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있는데 가족분들과 상의 후에 결정되시면 다시 내원하시죠. 제 반응에 의사는 친절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었고 그런 의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날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암이라는 말에 지금까지 퉁명스러웠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걱정을 하더군요. 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 돈은 얼마나 들어간대? 막 전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심각한 건 아닌 거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마 그 시간 동안은 당신이 소율이 보고 집안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안 괜찮다 하면 어쩌려고. 당신은 일단 아픈 거 고칠 생각만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안 되면 엄마 힘이라도 좀 빌려야지. 누나들도 있고. 하지만 혼자서 일주일을 아이를 돌보고 집도 정리하고 살라는 제 말에 남편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다는데 이 말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은 다 부질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들더군요. 그렇게 전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딱 하루. 그것도 수술하던 날 하루만 병원에 오고 그 뒤로는 제가 태어나는 그날까지도 오질 않더군요. 섭섭함을 넘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암이라는데 수술해서 아프다고 하는데 매일 올 순 없어도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섭섭한 마음으로 태어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간 전화로 괜찮냐고만 물어보던 시모가 웬일로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모의 번호가 찍힌 핸드폰을 들고 잠시 동안 고민을 했죠. 왜 전화가 왔을까 싶어서요. 뭐 속으로 혼자 생각해봤자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한숨을 푹 쉬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 오늘 퇴원한다면서? 넌 어떻게 된 게 애를 낳고도 그렇게 허약하니? 아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에 가서 집 놓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맛있는 것들 잔뜩 해먹자꾸나. 첫 시작은 제 타박이었지만 끝에는 제 걱정을 하면서 맛있는 거나 먹자는 시모의 말에 그래도 이 집구석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쯤은 있긴 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댁으로 기분 좋게 갔죠. 무슨 맛있는 걸 잔뜩 차려주시려 하나 싶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도착한 저를 반기는 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건 전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막내 신우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둘째 신우는 얼굴에 거즈를 덧대고 있었죠. 마치 제가 수술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파서 다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죠. 왜 다치셨냐 하고. 아니 형님, 아가씨, 저 입원한 새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가씨 팔에 붕대는 뭐고 작은 형님 얼굴에 그 반창고는 대체 뭐예요? 어디서 맞고 오기라도 했어요? 맞다니 누가 맞아? 그게 우리가 갇힌 아들이 겸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하필이면 도로 가운데 이상한 게 떨어져 있었지 뭐야?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됐지 뭐.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자전거 쌩쌩 달리는 도로에 웬 커다란 돌을 떡하니 가져다 놨더라고. 나야 먼저 가고 있어서 미리 보고 피하느라 그냥 자전거에서 넘어진 정도였는데 여기 나 따라오던 막내는 돌을 넘어서 크게 부딪혀서 난리도 아니었어. 아, 그렇군요. 두 분 다 고생하셨겠네요. 그래서 저희 밥은 어디서 먹나요? 어머님이 오늘 제가 퇴원한다고 식사나 같이 하자 하셨는데 메뉴는 뭐예요? 신우 둘은 자전거를 타다가 장애물 때문에 다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둘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넘어져서 생긴 상처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렇다 하니 그런 거겠죠. 아무튼 제가 어떤 걸 먹냐, 메뉴는 뭐냐 하니까 신우 둘이서 약간 저를 비웃는 듯이 작게 킥킥 웃더라고요. 그게 또 기분이 싸한 게 영 감이 좋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마침 부엌 쪽에서 김장을 하는 듯 했던 시모가 제가 온 걸 알곤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이제 왔니? 아휴, 나 혼자 이거 하느라 얼마나 욕본 줄 아니? 애들은 다 다쳐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있고 좀 있으면 우리 큰딸도 온다고 했으니 너도 여기 앉아서 김장 준비나 해라. 김치 떨어진 지 꽤 됐다. 얼른 하고 해치워버려야지 원.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김장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 퇴원했어도 환자예요. 아무리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불린다지만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길에서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김장을 하라 부르실 수 있어요? 저 걱정해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었냐고요. 네가 뭘 예쁘다고 맛있는 것만 덜렁 먹여서 보내. 너 집에 없는 동안 내가 소율이랑 아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긴 하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어야겠어? 그러게 내가 네 남편 교육 잘 시켜서 알아서 써먹으라 했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그 귀찮은 아들 당신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 자식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남한테 민폐 끼친 게 지금 누군데 그래요? 그러게 제가 도움 청했을 때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예, 내가 자식 교육을 못 시켰으면 딸을 둘이나 해외에 유학 보낼 수나 있었겠니? 나는 우리 자식들 다 번듯하게 잘 키웠어. 네가 남편 교육 제대로 못 시킨 탓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니?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 이 꼴이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심오니까 심한 말은 참으려 했건만 몸도 성치 않고 막 퇴원해서 거동도 그렇게 편하지 않던 터라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저도 심오의 말에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들이 아주 주인 지키는 개마냥 저에게 달려들려 하더라고요.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찔려서 소리를 높여? 아픈 게 무슨 벼슬이야? 이렇게 아픈 우리도 지금 엄마 돕겠다고 이렇게 집에 와 있는데. 언니 말이 맞아. 지금 보니까 새언니 진짜 안 되겠다. 새언니보다 어린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 5년 차에 이제 좀 시댁이 편해졌기로 서니 여긴 여전히 새언니 시댁이에요, 시댁. 어디서 소리를 높여?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시모와 신우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깔깔깔 웃어대더라고요. 그제야 왜 저를 이 집에 불렀는지 내막을 전부 눈치챌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아프거나 말거나 자기들 한 몸 편하겠다고 그깟 김장 하나에 사람을 오라가라 그랬던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실 쪼개는 면상에 제가 아주 제대로 절인 배추를 내려 꽂아줬죠. 깔깔 웃어대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절인 배추 때문에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어요.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채우고 있던 터라 시모의 얼굴은 양념으로 엉망이 됐죠. 그의 배추 양념을 뒤집어 쓴 시모는 물론이고 깔깔 웃고 있던 신우도 경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외쳤죠. 그래, 몸도 성치 않은 인간 불러다가 김장하라는 너네들은 아주 제대로 된 인간이고 어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너네들 동생이란 놈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리가 없지. 너네? 너네? 기가 막혀? 너 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디 시댁에서 이렇게 소란 일으키고 네가 네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절대 못 참는다. 내 당장 인연을? 왜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술했다고 몸이 성치 않은 순간에 당신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부른 건 아니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 가족, 당신 아들, 나한테 대단한 인물도 아니라고. 내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지 당신 아들 때문에 참고 사는 줄 아세요? 제 말에 열받은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그대로 흔들어대더군요. 옆에 있던 신우들은 말릴 생각도 않고 오히려 제가 시모한테 반항을 못하게 몸을 꽁꽁 붙잡았고요. 어디서 하늘 같은 시댁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뭐 네가 시댁욕이라도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다 그리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시댁욕하면 네 얼굴에 침 뱉기야 이년아. 알긴 아니? 제가 한 말이 시모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는지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라서 반항하는 채 머리채를 끝까지 놓을 생각을 했는데 시모가 그랬든지 말든지 전 머리채를 붙잡힌 상태에서도 할 말은 하고자 했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도 짐승처럼 구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깜짝 놀랄 폭탄 선언을 해버리자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셨나 보네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댁이 하늘 같아야 하늘처럼 모시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놓고 왜 남 탓이나 하고 그러세요? 제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살았는 줄 알아요? 콩가루 집안에 저 같은 사람 들어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는 못할 망정. 제 말에 순간 시어머니의 손놀림이 멈췄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 들었나 싶은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딸내미들이 사기를 치고 다녔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막말을 짓거리고 다녀? 우리 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다. 뭐 이딴 사실이 모른 척한다고 아닌 일이 되나요? 둘째 형님 막내 아가씨가 전과자인 거 저도 다 압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두 분이 감옥 다녀왔다면서요?
사실 유학 갔다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감옥 갔다 온 걸 유학 갔다 왔다고 괜히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2년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짓거리네? 야, 누가 사기꾼이야? 누가 사기꾼이냐고? 뭐 증거라도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왜 멀쩡한 사람 범죄자로 만들고 난리야? 둘째 신우는 계속해서 증거 운운하면서 제 입을 막으려들었는데 시모는 제 말이 큰 충격이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런 신우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물었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냐고. 설마 우리 아들한테 들었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내 이놈의 자식을? 착각도 유분수네요. 어머님은 자기 자식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란 사람이 신뢰가 좀 없죠? 본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왜 제 탓하면서 교육 운운하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잘못 짚으셨는데? 전 제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친구? 네 친구가 우리 딸들을 어떻게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 들어놓고 지금 괜히 우리 한번 떠보려고 친구한테 들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기는 형님 아가씨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이번에 제 친구가 저들이 사기꾼이라고 얼마 전에 고소 진행한다고 변호사랑 연락 주고받았다고 했거든요.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들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고소당할 일 따위 없어. 너희들 빨리 너희들 입으로 애한테 말해라. 그런 일 이제 없지 않니? 참, 어머님도 진짜 순진하시네요. 사람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 모르시는 걸 보니 당신 딸들이 또 사기에 손댔다고요. 그러게 집안 단속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본인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니 정신 똑바로 박힌 자식이 하나도 없지. 제 말에 시모는 아주 쓰러질 것처럼 하얗게 질려서 아니야, 내 딸들이 아니야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저는 시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절 양옆에서 붙잡던 신우들은 아주 제 입을 막으려고 안달이 났고요. 미친년이? 언니, 얘 막아. 이년이 자꾸만 우리 가족들이 이간질 시키려고. 이년이 나 물었어. 막내 신우가 다치지 않은 다른 팔과 손으로 제 입을 막으려고 하자 전 그 손을 확 깨물어버렸죠. 제가 한 번 당하지 2번은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벙쪄있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저 증거도 있어요. 제 친구 통화로 연결해 드릴까요? 그 친구 고소장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쩌나? 당신 딸들 또 그 감빵 가게 생겼는데 재범이면 처음보다 더 오래 있는다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너희들 전현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너네 또 사기에 손댔어?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또 그 짓거리를 했느냔 말이야. 엄마, 우리가 다 설명할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게 사기가 아니라 정말 잘해보려 했는데 사정이 좀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냥 우린 진짜 사기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정말 엄마 자식을 믿어야지. 신우가 변명에 변명을 대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시모는 헐크처럼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 대신 신우들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죠. 그 장면을 눈앞에서 저도 모르게 구경하게 되는데 어느 영화 드라마보다 이게 더 꿀잼이더라고요. 엄마, 나 다쳤잖아. 팔 다쳤다고. 이러지 마. 그렇게 잡아당기면 나 팔 아파. 아프다니까? 엄마, 나 팔 수술도 받았다고. 또 거짓말. 네가 팔 다쳐서 붕대 감았다고 했지. 어디 수술까지 받았다고 나한테 말한 적이나 있어? 이것들이 안 맞으려고 거짓말까지 해? 니년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사고 쳤을 때 뭐라고 했어? 둘 다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아주 연끈을 생각하라고 했지. 오냐? 수술 받았다고 했지? 까짓 거 수술 한 번 더 받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시모와 신우들 덕에 난장판이 된 시댁. 저는 그런 그들을 거실에 앉아서 편안히 관전하게 되었고 이후 시댁에 온 첫째 신우는 그런 모습에 당황하면서 시모와 자기 동생들을 뜯어말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무리 말리려 해도 안 되겠는지 나중에는 남편과 시부한테까지 SOS를 쳤고 말이에요. 그럼 앞서 말한 신우들의 사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왔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자기 근황을 털어놓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제게 소식을 전해준 제 친한 친구는 엄청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 둘을 키웠는데 얼마 전에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애 둘 키우는 게 혼자서 버는 돈으로 감당하기 무척이나 어렵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데. 그래서 다시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늦가기 취업준비생이 된 셈이죠.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20대 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느라 경력도 거의 없다시피 한 기혼녀를 써주는 곳은 마땅치 않았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요즘 회사들이 전부 다 경력자, 경력 있는 사람만 찾고 신입은 거들떠도 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 기껏 해봐야 마트 캐셔 정도나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최저시급만 쳐주니 생활비 겨우 나올까 말까 싶은 생각에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직 사이트를 한참을 들락날락하면서 괜찮은 돈벌이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는 쉽게 돈도 벌 수 있고 시간을 얽매일 필요도 없으니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했거든? 이게 처음에는 내 이력서를 봤다면서 자기들이 소셜 커머스 업체 관계자라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 신규 쇼핑몰에서 자기네 상품들 체험하고 후기만 제대로 작성해주면 돈 주겠다면서. 친구는 어디 괜찮은 일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놨는데 어느 날 신규 쇼핑몰인데 자기들과 함께 일하자면서 연락이 먼저 그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던 애라 처음에는 의심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설명을 들으니 정말 괜찮은 일자리다 싶더래요. 거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한 번만 해보고 결정하자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이게 처음에는 금액이 적은 물건들을 내 돈으로 구매하고 리뷰를 쓰면 그 돈을 포인트로 나한테 돌려준다 하더라고. 당연히 포인트는 돈으로 뺄 수 있는 구조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당 수수료까지 얹어줬으니 정말 괜찮다 싶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니까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신기한 일이네 싶으면서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 잠깐만,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설마 너 그거... 맞아, 네가 생각하는 거. 나중에는 그 체험 상품이라는 게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내가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되더라.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을 했어. 내가 수중에 그런 여유가 없으니 그만하겠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번 제품까지만 구매하면 다음에는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준다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게끔 유도하더라고. 그러다 당한 거지. 너 도대체 얼마까지 당한 거야? 그리고 그거 정당하게 번 돈은 맞아? 네 말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거 경찰에 신고는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 마지막엔 무슨 명품 가방이다 하면서 1,000만 원짜리 물건까지 구매를 했는데 세상에 그걸 들고 연락이 뚝 끊기더라. 기분이 쌓였으니 얼른 포인트 있는 거 바로 현금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때 아차 싶었지. 내가 당했구나 하고. 친구는 그 당시의 일을 말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보면서 드는 저도 친구가 당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죠. 맞아요. 친구는 최근 많이 당한다던 쇼핑몰 사기에 당했던 겁니다.
진짜 내가 그놈들 잡을 거라고 얼마나 이를 갈고 다녔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왜 내가 얼마 전까지 연락 제대로 한 적도 없었잖아? 그거 다 그놈들 잡으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들 모으고 아주 난리치느라 바빠서 그랬거든.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렇게 한 번 당하고 나니 내 마음이 못 버티더라. 그래서 한동안 제정신 아니었어. 오죽했으면 정신병원 문까지 두드렸겠어. 사실 1,000만 원 제대로 일만 하면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일로 친구가 마음을 다쳤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정신병원까지 갈 생각을 했는지. 친구의 얘기에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도 않은 게 나는 그 사기꾼들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거든. 근데 딱 네가 암수술 받는다고 나한테 연락 온 날, 다음 날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가해자들 잡았다고. 다행스러운 게 이런 사기는 가해자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범인이 어이없을 정도로 상당히 허술한 나머지 실마리를 금방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는 범인한테 당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하네요. 그나마도 경찰서에 연락받고 갔더니 자기처럼 허술한 범인한테 당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꽤 여러 명이라는 사실에 나만 바보 같은 게 아니었구나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아무튼 가해자와 피해자 여러 명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서가 한동안 시끌시끌했다는데 친구가 몰래 그년들 면상을 자기가 찍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년들 보면 조심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전 깜짝 놀랐죠. 사진 속 가해자란 사람들 면상이 바로 제 신우들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이 가해자들 이름은 알고 있어? 당연하지. 이름도 모르고 고소 진행했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 초범도 아니더라. 아주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다녔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교도소 갔다 온 전적도 있는 사람들이라던데? 아주 미친년들이라니까? 세상에 그러고 살고 싶을까? 친구 입에서 나온 이름은 역시 제 신우들의 이름이었고 심지어 이번 일이 초범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기에 연루돼서 예전에 감옥도 갔다 온 전적도 있다 하는데 이때 촉이 왔죠. 시모가 늘 신우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며 우쭐대는데 정작 본인들은 영어라곤 눈꼽만큼도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예전에 신우 시모와 함께 가족여행이라면서 여행을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연찮게 외국인을 만났는데 제가 듣기는 되지만 말하는 게 좀 서툴러서 유학파라는 신우들한테 외국인 좀 도와주자 했죠. 그런데 떨떠름하게 외국인한테 가더니 뭐라 설명을 하던데 영. 유학 다녀왔던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해서 결국 제가 도와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유학이라는 게 깜빵 갔다 왔던 그 시기인 것 같았죠. 딱 봐도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우들이 자전거 타다 다쳤다는 그 말이 의심쩍었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맞았냐고 툭 던지듯이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멍이나 흔적들이 몸싸움으로 생긴 것들인데 자기들은 끝까지 넘어졌다고 뻥을 쳤으니. 아무튼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온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여서 시모와 신우들을 뜯어말렸지만 결국 시모의 입에서 신우들과 연을 끊겠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낳아준 엄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서? 어떻게 자식이란 년들이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또 사기? 사기를 또 쳤다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엄마, 우린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라니까? 우리도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단 말이야. 사업 아이템도 정말 괜찮은 거였다고. 우리도 잘 될 줄 알았지. 이놈의 화상들이? 잘 되긴 뭐가 잘 돼?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잘 된 일로 보여?
너희들은 앞으로 내 자식도 아니다. 내 딸 아니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신우들 말에 시모는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두드려 맞던 신우들은 멀쩡하고 애꿎은 시모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혈압이 좀 있던 사람인데 이번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거든요. 뭐 시댁에 이런 일이 있거나 말았거나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을 숨기고 지금까지 나랑 살 생각을 했어? 이것도 사기야. 알긴 알아? 난 이런 사기꾼 집안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을 쉽게 입에 올리냐 저한테 따지듯이 말렸는데 아주 있는 정, 오만 정이 다 털리더군요. 야, 생각을 해봐. 당신 같으면 당신 집안처럼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같이 살고 싶겠어? 범죄자 집안이랑 같이 살고 싶겠냐고. 그놈의 신우란 년들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떤 말을 듣고 살게 될지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전과자 있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럼 결혼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닌데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자꾸 범죄자 집안 하는데 그런 일을 들었으면 바로 나한테 먼저 물었어야지. 왜 그걸 집에까지 들고 들어가서 이 지경을 만들어? 이거 다 당신이 책임질 거야? 누나들이랑 부모님 이렇게 된 거 책임질 거냐고? 내가 당신 집안 사정을 왜 봐줘야 하는데? 이제 보니 당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에다 염치까지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혼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주변에다 한번 물어보고 다녀봐. 이 상황에 당신들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남편이란 놈은 시모가 쓰러진 게 제 탓이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로 없어진 암이 다시 생길 것만 같아서 당장에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전 당장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고요. 남편은 그래도 제 자식이라며 평소에는 챙기지도 않던 아이를 핑계로 자꾸만 제게 연락을 먼저 하더군요. 저는 그런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법정에서 보자는 문자 하나만 보냈죠. 이혼 소송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겼습니다. 시댁이 수술하고 온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결혼 생활 중 했던 행동들, 집안에 범죄자가 있었던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3천만 원 정도 받게 되었죠. 재산 분할 비율도 결혼 기간에 비해서는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벌이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 남편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해서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벌이가 더 적거나 전업주부인 쪽이 많이 받으려면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평소 남편이 집안일에도 소홀하고 육아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던 사람인 게 참 도움이 되었죠. 그 덕에 양육권도 쉽게 제가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아이의 면접 교섭권까지는 어떻게 박탈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사기극의 당사자가 남편은 아니었고 연루된 정황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와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데 아이 역시도 제 아빠를 썩 반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소 아이와 교감을 한다던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에게 신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살짝 들었는데요.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는 이전 전과도 있고 사기의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있었는지 바로 형을 살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많은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들은 지금껏 헤쳐먹었던 돈들을 전부 다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런 사기꾼 신우들과 연을 끊으려고 아주 절연을 했다고도 하던데 이제 가족이 아니니 자기들 알아서 잘하겠죠.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시모의 이야기도 좀 해드리자면 시모는 수술 이후로 제대로 회복을 못했는지 아직도 거동이 조금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든지 남이 잘못했다는 듯이 말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세상에 정말 믿을 구석이라고는 가족분이라 생각하고 살았거늘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저 수동적인 사람이라 생각해 같이 살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 후에는 속이 후련합니다. 시모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쓰러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결국엔 그것 또한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 그리 된 게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전 신우들과 같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 생각보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일교차도 크고 미세먼지도 많으니 건강 다들 챙기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